오늘도 세 번째 발표하실 분 발표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새로운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 도입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정관지님을 역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정광진입니다. 예, 저는 그 새로운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검토했는데 이제 해외 사례는 주로 그 유로스탯과 그다음에 그 OECD 유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지방통계청 그 지역통계과 해외 사례 검토팀에서 같이 이 작업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소한 자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지역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그 타이폴로지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폴로지는 뭐냐면 그 지역 분류 체계인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지역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 행정 자료, 그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을 분류하는 그런 지역 분류 체계가 있는데 그 분류 체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류 체계를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 구성 요소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그 행정구역 단위라고 했을 때 이게 광역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읍면동 단위인지가 결정이 돼야 그 지역 분류 체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설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그 다양한 지역 분류 체계 도입 필요성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류 체계에 관련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분류 체계는 행정구역 단위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원이 지역적으로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호작용으로 다양한 지역적 양상을 띠는데 이 단일의 그 행정구역 단위라는 이 분류로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다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사회경제적 현상 포착이 또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해나 양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경계를 넘어서 경남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도대체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포착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 및 그다음에 국내 도시의 비교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 간 도시 비교를 할 때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각 국가 간의 그 도시의 정의가 다르고, 그러니까 법적 그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그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그냥 비교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국가 간 도시 비교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도시 간의 비교, 국제 간의 도시 비교 문제를 어떻게 좀 정제된 비교가 가능할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광역 지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동남청에서도 이 광역 지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령 이제 우리 동남청에서는 이제 주로 수도권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령 수도권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동남이 그 광역시도가 3개고 수도권도 3개입니다. 그러면 3대3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건지 좀 더 세련되고 좀 정제된 비교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지역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행정적이 아닌 통계적 의미의 도시,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도시가 팽창을 해서 경기도, 이제 서울 같은 게 팽창해서 경기도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그 도시의 집적체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행정구역 단위로 그 현상들을 보면은 충분할까? 아니면 좀 더 넓은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그 통계를 추가적으로 좀 생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외에서 인지하고, 그러니까 유로스탯이나 OECD에서 다양한 분류 체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들이 2010년대 초반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유엔에서 도시 및 비도시 구분을 위한 유엔 통계방법론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이 주제를 다뤘는데 디그리 오브 어바니제이션과 사용 가능한
그 통근 자료를 이미 확보한 국가들은 기능적 도시 지역 (functional urban area라는 그 정의를 구현한 것을 장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우리 통계청에서도 그 두 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그 지역 분류 체계 적용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자료는 이제 그 유로스탯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도시화의 정도라는 그 지역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유로스탯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EU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은 이제 초록색, 그다음에 오렌지색, 파란색이 있는데, 이건 초록색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은 중간 밀도,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약간 고밀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령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지역에 대한 그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에 처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근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근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그리 오브 어버니제이션이라는 이 지역 분류가 굉장히 유효하게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역 통계 어떤 지표를 지역 분류에 어떤 분류를 취해 가지고 지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그 차이를 도드라지게 해주는 그런 지역 분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뭉개진 상태로 나오는 그런 지역 분류 체계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해 가지고 다양한 지역 분류 체계가 있다면은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적합한 그 분류에 기초해 가지고 그 현상들을 해석하면은 좀 더 나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로스탯하고 OECD하고 유엔의 지역 분류 체계 개요인데, 이제 전체적인 전개는 제가 유로스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OECD하고 그다음에 유엔을 좀 덧붙여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 유로스탯 자료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스탯 자료입니다. 분류 체계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드 타이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리드 타이폴로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드 타이폴로지에서 분류가 우리가 주로 사용할 분류는 클러스터 타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로컬 타이폴로지가 있는데, 이 로컬 타이폴로지는 도시화의 정도라는 그런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셔널 어번 에어리어라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저널 타이폴로지에는 어번 루럴 타이폴로지가 있고 메트로폴리탄 리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빌딩 블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타이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그리드를 기본 구성 요소로 가지고, 그다음에 로컬 타이폴로지는 그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유닛이라는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행정구역 단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리저널 타이폴로지에는 그 기본 구성 요소가 너츠 레벨 3입니다. 그리고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타이폴로지는 유로스탯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로컬 타이폴로지는 도시화의 정도 중에서 시티만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리저널 타이폴로지는 너츠 레벨 3가 아닌 TL3라는 그 분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리저널 타이폴로지를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타이폴로지는 유로스탯과 동일하거나 더 세분화된 분류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로컬 타이폴로지는 동일하거나 더 세분화된 자료를 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리저널 타이폴로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타이폴로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기본 구성 요소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드 타이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그리드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정사각형 모양의 그리드 셀로 구성되며 각각의 셀에 인구수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라우 이제 LAU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라우라고 읽겠습니다. 라우 그러니까 로컬 타이폴로지의 그 기본 구성 요소는 라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행정구역 단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라우를 그 읍면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라우를 시군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저널 타이폴로지에서는 OECD에서는 너츠 레벨 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츠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그 유로스탯 같은 경우에 그 회원국에 대해서 비교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 행정구역 단위가 천차만별 크기도 너무 다르고 편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츠라는 분류를 만든 게 뭐냐 하면은 약간 인구 편차를 줄였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를 이 그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면은 몇 개를 합치거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편차를 줄여서 그 통계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적용된 기준이 뭐냐 하면은 너츠 레벨 3입니다. 리저널 타이폴로지는 너츠 레벨 3를 이용합니다. 그 OECD에서는 이제 TL3라는 지역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그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타입인데 클러스터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퓰레이션 그리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그리드 셀을 특정 기준으로 모아놓은 클러스터에 기초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류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클러스터 타입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그 분류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타입은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그런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어번 센터가 있는데 어번 센터는 뭐냐 하면은 각 셀이 인구 1,500명 이상이고 인접한데 좁은 정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갭 필링 후 클러스터에 5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번 클러스터는 뭐냐 하면은 각 셀이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인접한데 넓은 정의를 따르는 인접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인구가 5,0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루럴 그리드 셀은 뭐냐 하면 어번 센터 또는 어번 클러스터에 식별되지 않는 그리드 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클러스터 타입을 예시를 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클러스터 타입을 분류를 할 때는 전혀 행정적인 경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이 클러스터 타입입니다. 이 클러스터 타입이 만들어져야 디그리 오브 어버니제이션이 만들어지고 다른 분류들도 다 이거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지역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유로스탯하고 OECD 같고 UN 1단계도 같습니다. 근데 UN 2단계는 좀 더 세분화해서 이 클러스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타이폴로지입니다.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한 지역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도시 비교는 도전적인 과제다. 각국의 도시의 정의는 법적 행정적 범위에 의존함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로스탯이나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먼저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먼저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규범적 도시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태적 도시, 이제 모폴로지컬한 그 도시인데 이 도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직관과 일치합니다. 일정한 인구 밀도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은데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런 개념을 구체화한 게 이 형태적 도시의 개념이고 이거를 시티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도시가 있는데 이제 도시 발전과 그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정한 게 있는데 이게 펑셔널 어번 에어리입니다. 제가 그냥 줄여서 그냥 푸아라고 부르겠습니다. FUA. 그리고 이 둘 차이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로컬 타이폴로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와의 정도의 종류 및 식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도시와의 정도라는 분류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에 클러스터 타입을 씌워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타이폴로지라는 거는
서로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게 어떤 그 지역의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국가 영토의 분할이 됩니다. 이 파티션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러면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 시티가 어떻게 뭐냐 하면은 어떤 라우 인구의 50% 이상이 한 개 이상의 어번 센터에 거주하는 지역을 시티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그 라우를 시티라고 부르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제기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로스탯이나 OECD에서 분류하는 통계적 도시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타운즈 앤 서버브즈가 있는데 어떤 라우 인구의 50% 미만이 어번 센터에 거주하지만 이 어번 센터니 그다음에 루럴 그리디 셀이니 하는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클러스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운즈 앤 서버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우 인구의 50% 미만이 어번 센터에 거주하지만 인구의 50% 이상이 어번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럴 에어리어는 인구의 50% 이상이 루럴 그리드 셀에 살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분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해 가지고 시부, 군부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 도시와 어떤 농어촌 지역들을 지금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동남권입니다. 동남권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라우 위에다가 아까 했던 그 클러스터 타입을 얹습니다. 예, 얹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라우가 시티냐, 타운즈 앤 서버브스냐, 아니면 루럴 에어리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동남권을 대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아주 저 신빙성 없는 자료도 아니고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로피안 코미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클러스터 타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 적용을 해놓은 걸 봤는데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 기준에 의하면은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우리는 시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번센터가 없습니다. 어번센터가 없다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내년에 좀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제 이 로컬 타이폴로지를 분류를 하면은 유로스탯은 이제 이렇게 분류. 그다음에 OECD는 시티즈만 분류를 합니다. OECD는 시티즈 분류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푸아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능적 도시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UN 1단계는 유로스탯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다릅니다. 근데 UN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한 그런 분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화 정도 분류 도입의 이점, 그 이점을 이제 이 자료는 그 유엔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유엔 방법론 전문가 그룹회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의 정도 분류를 취했을 때 이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중간 타입을 포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모양에 따른 편향을 축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클러스터 타입을 도입해서 이제 도시와 이제 고밀도 지역과 중간 밀도 이제 저밀도 지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클러스터 직접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접근성에 의해 정의되는 지역이 아닌 서비스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비용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인구 밀도와 규모의 임계치를 고려한 선정,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도시 지역이라는 건데,
앞에서는 이제 그 시티즈 그러니까 형태적 그런 도시를 정했다면 이제 기능적 도시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푸아인데 이거는 도시와 그 통근 구역을 합쳐서 펑셔널 어버나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근 구역은 뭐냐 하면은 취업 주민 전체 주민이 아닙니다. 취업 주민의 15% 이상이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도시 주변 지역입니다. 어떤 도시가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도시가 아닌 지역인데 그 도시로 이제 취업 주민의 15% 이상이 그 일을 통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통근구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아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와 노동시장이 그 도시와 고도로 통합된 덜 과밀화된 통근구역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고, 야 그러면은 이 푸아라는 거를 적용을 했을 때 뭐가 좋으느냐? 이거는 이제 OECD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푸아는 시티즈의 사회 경제적 공간적 트렌드를 비교해서 도시개발 정책을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다. 그 다음에 푸아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단위다라고 OECD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푸아를 말씀드릴 때 먼저 이제 도시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근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형태적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 특정 어버센터의 인구의 최소 50%를 가진 모든 라우들은 하나의 도시로 묶어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버센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물려 있는 라우들은 한 대 다 묶어서 도시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그레이트 파리스라고 돼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까만색 테두리가 그 파리의 행정적 그 경계입니다. 근데 그 이제 바깥에 이제 붉은색이 선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파리의 그 어버센터가 팽창이 돼가지고 도시가 확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파리라고 부르니까 행정구역하고 헷갈리니까 그레이트 파리라고 저렇게 명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레이트 시티는 하나의 시티로 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형태적 확장인데 하나의 어번 센터에 라우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라우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형태적 확장입니다. 이거는 기능적 확장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형태적 확장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보셨듯이 그 부산 주변에 어번센터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은 김해까지 그 어번센터가 지금 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그레이트 부산 정도로 뭐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나의 그 도시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묶어서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근구역을 식별합니다. 근데 통근구역을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연결된 도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 도시의 취업자의 15% 이상이 다른 도시에서 일한다면은 이 도시들은 통근구역을 위한 단일 목적지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가 통근 흐름에 의해서 묶여 있다면은 그 각각의 도시를 이제 통근구역의 단일 목적지로 보는데,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도시 주위의 통근구역인 라우들을 식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인구의 15% 이상이 어떤 도시로 통근하는 모든 라우가 통근구역으로 식별되는 겁니다. 가령 두 개의 그 도시가 통근 흐름에 의해서 묶여 있다면은 각각의 도시로 들어오는 그 주위에 있는 비도시 지역의 도시 지역이 15% 취업 주민의 15% 요건을 만족한다면은 그것들이 다 이 그 펑셔널 어번 에어리어의 통근 구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인클레이브 포함하고 익스클레이브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일 기능적 도시적으로 둘러싸인 라우는 통근 구역에 포함하고 비인접 15%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비인접해 있으면 그 라우는 제거해 버리겠다. 통근구에서 제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도시적이 우리나라에 지금 설정된 거, 이거는 지금 OECD 자료에서 이제 제가 찾은 자료이고, 그다음에 유럽에 보시면은 유럽의 푸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저널 타이폴로지입니다. 각국의 행정구역 단위 인구 편차를 줄인 너츠에 기초한 지역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번 루럴 타이폴로지인데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predominantly urban region하고 intermediate 그다음에 predominantly rural 있습니다. 이 식별 기준은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ECD에서는 어번 루럴 타이폴로지가 유로스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츠 레벨 3였는데 OECD 같은 경우는 기본 구성 요소가 TL3라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류는 그 유로스탯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세분화해가지고 OECD는 이제 드라이브 타임이라는 것까지 도입해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분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리전입니다. 이제 메트로폴리탄 리전하고 이제 non 메트로폴리탄 리전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50% 이상이 25만 명 이상이 거주자로 구성된 포화에 거주하는 단일 너츠 레벨 3 또는 너츠 레벨 3 지역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리전이 아닌 너츠 레벨 3 지역을 non 메트로폴리탄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푸아가 있으면 그 푸아에 걸리는 너츠 레벨 3 지역들을 한 대 다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거를 만약에 수도권에 적용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그 메트로폴리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좀 농촌이나 시골 같은 느낌 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 그 수도권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세 개를 다 묶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류를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정제된 의미의 어떤 그 수도권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리전 분류의 유용성. 메트로폴리탄 리전을 적용하면 지역 소득 추계의 왜곡을 교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트로폴리탄 리전의 푸아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통근자로 인한 직주분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 부산에서 김해나 그다음에 양산으로 통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해나 양산에 가서 생산하는 거는 경남의 그 지역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득은 부산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소득의 그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부산에는 소득의 유입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푸아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직주분리, 그러니까 그 통근 직장과 그다음에 거주지를 한 대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왜곡이 교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OECD 메트로폴리탄 TL3 리전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사점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그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를 취했을 때 통계적 품질 구성 요소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렐리번스도 향상되고 컴패러빌리티도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 조사 통계라면은 지역 분류 체계 관련 변수를 모집단 명부에 살펴보고 하기만 하면은 현재, 과거, 미래 통계를 모두 이런 새로운 분류 체계로 바꿔서 우리가 통계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가공 통계 같은 경우에도 행정 자료 등의 주소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 그 GIS에서 보면은 주소는 곧 좌표입니다.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새로운 분류 체계를 다시 적용해서 그런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 분류 체계 도입을 위한 조건이 완비되어 있다. 가령 우리 인총 자료에 보면은 주소에 기반한 인구와 그다음에 통근 지역 취업자 수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GIS라는 그 통계 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를 도입하기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 통계 기관으로서 이제 규범적인 역할 그리고 그러니까 통계 작성 기관의 품질 향상을 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작업은 우리 통계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과제는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유로스탯 등의 메일이나 해외 출장을 통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 분류 체계를 위한 전 과정에서 아크GIS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육을 수강을 하면은 이제 아크GIS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아크GIS를 어디 좀 구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통계적 지역 분류 체계를 이제 다변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내년에 저희가 좀 거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타이폴로지를 고려한 표본 설계, 그러니까 모집단 명부에 타이폴로지를 표시하는 변수 삽입해서 그 타이폴로지 빌 결과가 분석 가능하도록 표본 설계하고 행정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아나 메트로폴리탄 통계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사례에서 약간 좀 침이 마르도록 좀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도입을 하는 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할지는 이제 전문가 정책 관계자에게 자문을 통해서 도출하고 광역시도 간의 통계 작성권인 경우에는 지방통계청이 주체가 돼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통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작업이 되어진다면은 OECD나 유로피안 커미션처럼 클러스터 타입이나 그 도시화의 정도 등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